안녕하십니까.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볼 강사 박종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비대면 환경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의 많은 콘텐츠들이 최근 1년 또는 2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 실제로 얼만큼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서는 또 우리 젊은 세대는 특히나 콘텐츠에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콘텐츠를 접하는 횟수,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속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현상을 저는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과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뭐 이공대 문화 여러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고민할지 아주 짧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최근 5년만을 보면 3년 정도는 VR과 AR 쪽에 있는 기업들을 에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양성,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PM으로 담당을 했던 한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8년, 19년, 20년의 이 3년은 VR의 태생기와 같은 1세대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차이점이 있다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집중을 그리고 주목을 받는 시점이었습니다만 VR, AR 시대라고 하는 2018년부터 3년은 매출을 노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콘텐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서적, 출판물도 콘텐츠입니다. 많은 이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무엇이 컨텐츠이고 이 컨텐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컨텐츠의 범위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 또는 콘텐츠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또 하게 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게임업에 있었는데요. 게임도 콘텐츠 산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얘기하는 AR, VR,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컨텐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특별히 컨텐츠 분류의 대분류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 안에 모든 컨텐츠들이 또 그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후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메타버스에 나오는 음악, 이것도 컨텐츠이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시행되는 많은 게임도 컨텐츠입니다. 최근에는 패션도 컨텐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컨텐츠에 대한 넓은 이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컨텐츠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팬데믹이라고 오늘은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팬데믹으로 인해서 콘텐츠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다고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과거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의 변화라고 부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시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그 코로나가 오기 전의 모습과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문화 콘텐츠 소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저는 이 장표에서는 이 팬데믹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정리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인한 문화 콘텐츠 산업 또는 문화 콘텐츠 기술 등에 대한 이 정리된 리포트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는 이 변화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잠깐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환경의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가 특징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 기술 트렌드는 마침 5G 이런 초연결, 초지능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통신망의 급격한 어떤 기술적 변화로 인한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통신사에서 광고할 때 보면 뭐 빠름 빠름 하면서 나왔던 그 5G 광고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항상 좀 경제적으로 조금 강력했던 이 서구의 문화들이 중심적으로 글로벌에서 먹히고 있었다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어떤 콘텐츠도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세계화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팬데믹이 나타나고 이후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환경 리스크가 심화됐던 이 부분은 이 환경이 개인화와 일상화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소셜 디스텐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던 2년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도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비대면으로 인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술 트렌드는 사실은 연결되기는 합니다만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었던 이 시간이 이런 팬데믹이 없었다면 10년이 걸릴 것들이 단 2년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는 비대면으로 인한 반강제적으로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뭐 정부기관에서는 DX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DX 팀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콘텐츠 분류 체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콘텐츠 영역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올드하다고 느끼는 콘텐츠 영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인쇄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출판도 상당한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출판업들이 보다 빨리,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용자가 디지털로 도서를 볼 수 있는 이북이 조금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영역은 아니지만 의료 같은 경우도 원격 의료가 잠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비대면으로 의료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상당히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문화는 주도권이 서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견해이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최근에 이 한류의 열풍을 보면 여러분은 이 컨텐츠 분류에서 어느 영역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넷플릭스를 빼지 않을 수 없죠. 플랫폼 자체는 아직은 서구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K 컬처 아니면 한류 콘텐츠, K 드라마 뭐 여러 이름으로 아시아 중심의 대한민국이 서면서 콘텐츠들이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바뀌고 있다. 자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자국 중심의 콘텐츠로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그 그룹이니까 뭐 BTS 같은 경우에도 또 시기 질투를 하는 해외의 또 아시아 그 지역의 인접 국가들도 들의 여러 또 모습들도 우리가 접하고 있듯이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환경 번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수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느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내가 앞으로 혹은 지금 컨텐츠에 대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혹은 영위할 산업에 들어갈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컨텐츠이며, 이 컨텐츠가 최근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컨텐츠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가 변화할 것인지를 느낀다면,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게 될 것인가, 어떠한 컨텐츠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그 컨텐츠의 분류와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컨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컨텐츠가 뭐 영화, 방송, 뭐 게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컨텐츠 산업이 가장 큰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산업이 제일 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출판일까요? 아니면 광고일까요? 게임일까요? 놀랍게도 2020년 기준의 자료를 보면 출판 규모가 21조 원입니다. 1등. 근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방송입니다. 방송 콘텐츠죠. 그 다음이 지식정보입니다. 이 지식정보에는 가상현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방송도 20조, 지식정보가 19조, 그리고 네 번째가 게임 17조입니다. 다섯 번째가 어딜까요? 광고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콘텐츠 분류 영역이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텐츠의 산업을 어디가 큰지를 알아보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앞으로의 만약에 잡을 찾는다고 했을 때, 직업을 또 찾을 때도 좀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5가지의 이제 순위를 보았는데, 국내 컨텐츠 산업이 수출은 어떤 영역이 많이 하고 있을까요? 1등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출 금액이 가장 큰 콘텐츠 산업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요것도 제가 찾아본 자료는 2020년에 발간된 자료니까 2019년 자료로 보여집니다. 1등 산업은 그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이 수출로서는 1등을 하고 있다. 전체 콘텐츠의 수출 금액 중에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번 팬데믹이 일어난 작년까지, 그리고 재작년, 벌써 2022년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으로 넘어가는데, 작년의 데이터들이 이제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작년 콘텐츠 산업은 경제 발전으로 봤을 때 거의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했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일부 콘텐츠 산업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정도를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장표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한 4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측면에서는 이 IT 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혁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서적들을 찾으면서 나온 이 키워드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이것도 저로서는 많이 와닿았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이 IT 혁명이라고 한다면 2000년도 초반부터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 인터넷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얘가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IT 혁명은 20년 동안 잘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그 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 정도가 굉장한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혹시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엄청나게 폭증을 합니다. 작년에 저는 유튜브가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잠시였지만 유튜브가 너무나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시 멈췄던 그런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콘텐츠로서 소비자에게, 유저에게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재미있는 현상은 AI라고 하는 이 영역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쌓아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또 데이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술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아마도 문화 콘텐츠하고 융합이 됐을 때 새로운 콘텐츠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NFT라고 하는 것들 너무 많이 익숙해지셨죠. 최근에 한 3년, 아유 3개월 정도 사이에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오픈시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봤을 때 그렇게 저도 와, 가슴이 뜰 정도로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엄청난 그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1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이 젊은 세대, MZ 세대 혹은 뭐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술의 혁명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범용화가 되면서 디지털 사회로 이행이 촉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요거는 이렇게만 언급하고 노동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동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그 노동 환경이 이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일례로 페이스북 뭐 사실 어느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을 만나보면 재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본인의 근무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직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업체는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곳에서도 상당한 문화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작업들이 늘어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노동 환경의 변화이고, 근데 여러 비대면에 필요한 디지털화된 여러 그 소프트웨어나 문화들이 바뀌면서 노동 환경의 변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 증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직장이 변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산업혁명과 같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는 직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고용의 증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네이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쿠팡, 이런 곳에서 개발자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채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채용에 위해서 아낌없이 급여를 지불하고 아낌없이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문화인데요.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용자 문화의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너무나 이제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들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용하고 혹은 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뭐 게더타운에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입학식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보도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용자들의 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뉴노멀과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똑같습니다. 기술, 산업구조, 노동환경, 이용자 문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비대면으로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산업 구조는 이 비대면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류 콘텐츠의 열풍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됐다라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좀 겹치긴 하는데 노동 환경도 생산과 운영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용자 문화는 디지털 대전환에서는 제가 다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대면에서의 이용자 문화의 변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생산과 소비 생태계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소비자 권력의 이동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이었겠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생산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역은 1인 미디어의 경우 특히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의 1인 미디어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 영역에서도 인디 개발자가 스스로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그러한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영상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영상들이 짧아지고 있고, 짧게 나오지만 제작을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뭐 드라마도 있고 웹드라마도 있고, 형태의 변화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특징은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협과 기회의 부분에 앞서서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의 변화라고 한다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이나 NFT,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고, 전 세계 산업 전반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 급격한 이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전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획, 개발, 제작, 그리고 나서 유통 및 서비스입니다. 혹은 유통 및 운영, 뭐 퍼블리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 뭐 경영학과에서는 뭐 서비스 딜리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재미있는 양상인데, 상상을 통해서 몰입하고 여기서 창의를 갖고 그 후에 발명을 하고 그리고 혁신을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변화에는 IP 중심의 가치관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IP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OTT와 같은 거대 유통 플랫폼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변화는 구독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이제 모든 유니티도 이제 구독 경제로 구독을 해야 되는 거고, MS 오피스마저도 매달 돈을 내게끔 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콘텐츠 산업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동 환경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변화도 이번에 그 팬데믹이 있으면서 상당한 또 충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좀 유연한 노동 방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반면에 영상 콘텐츠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1인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제화가 이제 엄격하게 되면서 외주화가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또 노동 환경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문화는 변화는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에서는 콘텐츠 소비의 양극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보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디지털 소외 등의 사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정리를 해본다면 위협과 기회는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위협이고 무엇이 기회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드는 거는 이용자 문화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용자 문화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이용자 문화의 변화에 큰 기업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그러나 좀 스피디하게 작은 소규모의 팀은 이러한 이용자 혹은 또 개인은 이용자 문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이 콘텐츠를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간담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여러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영역의 콘텐츠를 지향하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는지, 경험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현업에서 느끼는 이러한 현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출판업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인재가 많이 필요하더라.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데 우수한 어떤 디지털을 경험해본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화 영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화라고 콘텐츠를 분류하지만 이제는 웹툰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웹툰 산업이 다른 여타 콘텐츠 산업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런 코멘트들을 보면 이제 슈퍼 IP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이번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사 하면 저는 BTS의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연예 기획사를 떠오르는데요. 슈퍼 IP의 매니지먼트사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점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음악 영역은 저는 가장 이 팬데믹에서 영향을 적게 받은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너무나 좀 빨리 정착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음악을 틀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 내가 유료 음원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타버스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원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를 접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좀 다른 영역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게임은 메타버스는 게임이냐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로블록스가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P2E 게임,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콘텐츠로 분류가 되고 또 어떻게 만들었을 때 어떤 법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없는지는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영화는 가장 이 영화 산업은 영화관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많은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찾아온 곳도 있지만 아, 또 제작 이후의 수익화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넷플릭스로 영화가 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넷플릭스를 시청하실 텐데 그 넷플릭스에 나갔을 때 얻었던 뭐랄까 규모 있는 제작비라던가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로 인한 어떤 그 파워 영향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이 대규모의 어떤 규모 있는 플랫폼과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거대 플랫폼과의 영역에서의 여러 다툼들은 게임 영역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같은 곳에서 그 수익 분배는 또 법적으로도 작년에 법이 제정될 정도로 뭐 이른바 일명 뭐 구글 뭐 갑질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미디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수수료,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IP로서 확장하는 부분도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좋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산업에도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로 인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스카웃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니메이션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뭐 최근 핫한 메타버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분모에서 중요한 기술로 보여집니다. 방송 부분 그리고 광고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그 캐릭터 부분만 한번 언급을 하고 캐릭터 지식 정보죠. 그래서 캐릭터는 그 IP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캐릭터도 다수의 다양한 컨텐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웹툰, 만화의 컨텐츠와 비슷한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가상인간 쪽에서는 기술적 발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는 가상현실도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가장 이제 좀 핫해질 수 있고 어쩌면 뭐 새로운 영역으로 아니면 이름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곳에서 이 지식정보의 콘텐츠 분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또 연구가 많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콘텐츠 분류 체계라는 되게 딱딱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팬데믹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랬고 저는 이 장표는 조금 더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대전환이 왔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찬스가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은 법은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플랫폼을 위한 이제 법제도는 정비가 될 것인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NFT에 관련된 법제도입니다. 이건 너무나 양도 관계부처도 많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젠다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 NFT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법제도 정비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여러 이제 연구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제가 봤던 이 저작권의 문제는 디지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그 디지털 전환이 됐을 때 콘텐츠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저작권들의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키워드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또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메타버스에서 콘텐츠가 활용될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IP입니다. IP. 예, 그러면 이제 지적재산권이란 뜻이 될 텐데, 이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이 IP가 왜 중요하냐?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관여가 있으시다면, 컨텐츠가 비대면에서 오늘 언급하지 못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컨텐츠의 소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 그리고 컨텐츠의 확산이 점진적으로 멀티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IP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로 가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P를 만드는 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웹툰을 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나 같은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세계관을 만드는 역할도 그러한 IP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에서는 지금까지도 누수히 얘기해왔던 IP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법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대전환으로 오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디지털로 가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나 어떤 노동 환경이란 말은 그렇지만 제작 환경을 제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소요되는 또 많은 또 IT 기술 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콘텐츠를 바라볼 때 저는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K 콘텐츠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그 다음에 IP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가장 좀 인력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비개발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쪽 산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능력, 뭐 언어적, 문화적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콘텐츠의 비즈니스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작자의 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창작 활동이 상당히 급격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컨텐츠 산업은 이 팬데믹 시기에도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 컨텐츠 산업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범위로 컨텐츠의 범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은 기술적으로나 콘텐츠의 어떤 문화적으로나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점진적으로 매해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영역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깊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이 콘텐츠 산업에서 그 누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콘텐츠 산업을 오늘은 이 산업 이 현상에 대해서, 특히 이용자 문화나 어떤 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관찰하는 데 오늘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챕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공유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